돈이 없어 집을 살 수 있는 사람이 있습니다. 한 3번의 하락장들을 경험하면서 자산을 확장한 사람들은요, 돈을 지키고 자산을 확장한 사람들은요, 생각의 구조가 다릅니다. 그 방향성과 운영의 과정들이 되게 다르다고 생각합니다. 그 부동산이 돈이 있는 사람이 집을 사는 게 아니고, 돈이 없다고 집을 못 사는 것도 아니고요. 돈이 있는 사람이 임차를 할 수도 있고요. 돈이 없어도 집을 살 수 있는 사람이 있습니다. 소득의 문제가 아니라 아까 말한 것처럼 용기의 문제거든요. 현금 보유의 문제가 아니라 솔직히 방향성과 용기의 문제입니다. 제가 이번에 그 소수정의 이제 스타디에서 일부의 이제 자산가들 얘기를 듣고, 그리고 제가 상담했던 사람과 예전에 제 지인이 똑같은 마인드로 빚을 운영하면서 자산을 굴리더라고요. 그러니까는 이런 거예요. 만약에 1억이란 돈이 필요해요. 계산 편하게 1억이란 돈을 필요하면은 이 1억을 운용하기 위해서 1억 3천을 빌립니다. 최대한 빌립니다. 대출의 능력을 되게 중요히 생각하거든요. 근데 굳이 더 빌릴 필요 없는데 이렇게 1억 3천을 빌린 이유가 뭐냐면요. 1억이 필요하면 1억 3천을 빌려. 그 3천으로 1억을 이제 운용을 하는 거예요. 금융비용을. 그러면은 이거 3천 까먹는 거 아니냐? 아니거든요. 그만큼 1억을 투자해가지고 수익을 내줄 대상을 가지고 있으니까 그 수익으로 그것들을 채울 수 있는 기회가 있기 때문에 그런 의사결정을 한 거거든요. 그래서 보통 이제 자산을 잘 불린 사람은요, 매달 나가는 돈에 집중하는 게 아니라 크게 봅니다. 10억 중에서 내가 5%를 빌리면 1년에 얼마죠? 5천만 원이잖아요. 그 5천만 원을 12로 나누면 이제 월 단위가 나오는 거잖아요. 근데 그 자산가들은요, 그 월 단위로 나누는 게 아니라 크게 봅니다. 아, 이게 내가 10억을 빌리니까 5천만 원이 나가네? 그러면 내가 11억 정도가 있으면은 2년을 버틸 수 있구나. 그러면 11억으로 그 5천만 원, 1억을 빌리고 그 10억을 이용해서 15억을 만든다고 판단을 하는 거예요. 그런데 이제는 이 대출이 무섭고 자산을 못 불리는 사람들 특징이 있습니다. 이게 매달 나가는 월세를 공포스러워합니다. 왜냐면 무섭거든요. 내가 누리던 500만 원짜리 삶이 있는데 이거를 550으로 누리는 건 행복한데 450으로 줄이는 건요, 너무 힘들거든요. 그리고 이번 같은 경우는 더 공포스럽게 다가온 게 금리가 급등하니까 더 어려움으로 다가온 거거든요. 근데 실질적으로 지금같이 어려운 상황에도 금리를 높게 해가지고 어떻게 하면 대출을 금리가 높더라도 더 받아가지고 활용을 할까라고 생각하는 사람이 많았다는 거죠. 제 주변에도. 예전에 이제 투자인님도 저번에 오셨죠. 그분도 고금리를 빌렸습니다. 한번. 왜 빌렸냐? 그게 더 유리하다고 판단되었으니까. 그 계산을 매달 나가는 월세로 계산 안 했거든요. 큰 매스로 해가지고 이거를 감당할 수 있는지를 생각하고 수익률을 따지는 거거든요. 그래서 일반적인 사람은 대출비 때문에 생활비가 줄어든다고 생각하지만요, 보편적으로 자산을 불릴 수 있는 사람은요, 이 대출을 더 빌릴 수 있는 능력을 중요하게 생각하고 그거를 매달로 계산하는 것보다 전체로 계산해서 이것들을 보완하는 형식으로 좀 많이 간다는 거죠. 그래서 제가 얘기를 하는 게 방향성의 문제예요. 대출을 월 단위로 계산해서 생활비로서 내가 불편함이 공표스럽게 다가오느냐로 이제 방향성을 잡는 게 아니라 전체적으로 볼 때는 이 가치가 좋다고 생각을 하고 가는 거고. 그리고 이제 두 번째는 이 자산을 불리는 사람은요, 빚을 냈으면요, 이 이자 어떻게 갚지라고 생각 안 합니다. 갚기는 갚는데 내가 빚을 낸 만큼 더 벌면 되지라고 생각합니다. 사업가들이 그렇거든요. 근데 사업가가 아닌 사람은 이렇게 빌린 부분들이 돈은 비록 기회비용으로 나가지만은 그걸로 가치를 더 올리면 되지라고 생각하는 거예요. 부동산으로. 근데 반면에 그냥 일반적인 사람들이에요. 이게 나쁜 사람들, 못한 사람들, 일반적인 사람들은 그런 생각을 안 하고 그냥 순간순간에 어떤 그 월세를 이제 무서워하면서 돈을 늘릴 생각보다 지금 기존에 있는 돈에서 내가 줄어들 거에 대한 공포만 생각을 하는 거예요. 그래서 제가 아까 전에 이제 말씀드렸던 부분들이 이게 방향성, 운영의 방향성을 어떻게 가지느냐. 그거 방향성이 명확해지면요, 용기가 생기거든요. 용기 있게 하는 거예요. 그러면은 부동산은 뭐 가치 상승이 있냐. 여러 가지로 할 수 있죠. 전세라는 제도가 지금은 최저점이기 때문에 이제 올라갈 수 있는 시점이거든요. 언제부터냐?
이번에만 잘 맞추고 2021년도에 맞췄던 사람들 되게 힘들 겁니다, 지금. 2023년도 하반기까지도 힘들 수 있고 2024년도 초반까지도 힘든 사람이 분명히 있습니다. 근데 그 힘든 딱 한 번의 시기만 지나가면요. 그 다음은요. 전세가가 저점이기 때문에 올려받을 수밖에 없습니다. 그래서 나중에 전세의 시세표를 보시고 딱 최고점에 올라가고 그 올라간 것도 몇 개 없어요. 세대수가 많지만은 그 시점을 기준으로 해가지고 2년 뒤는요. 전세가가 오를 수 있는 타이밍입니다. 저점으로 내려갔기 때문에. 그래서 그런 거를 바라본다면 전세가가 올라가는 것들을 활용할 수 있고 그리고 시세 차익 있죠. 시세 차익. 그것도 이제 나중에 적정한 시기에 매도를 해가지고 시세 차익을 낼 수 있는 부분이 기회비용이 훨씬 더 작다고 판단할 수 있는 경우가 많거든요. 그래서 이렇게 우리가 좀 방향성을 크게 잡으십시오. 그래서 저는 개인적으로 지금 현재 시장 상황이 서울도 한 이제 3,000건 이상이 넘어갔고 지금 5월 달에 거래량 추이가 2023년 4월과 비교할 때도 속도가 더 빠르고 대구 같은 경우도 분기별로 보면은 2배 이상의 거래량들이 늘었고 부산도 늘어가고 있고요. 인천에 물량의 폭탄이 있음에도 대구는 물량의 폭탄이 있음에도 거래량이 늘어나고 있습니다. 저항선이 생긴 데도 있죠. 송파 같은 데나 강동 같은 데는 저항선이 생겼죠. 근데 그 저항선이 같은 매물 그리고 같은 가격 그 다음에 지역적으로 퍼지고 있잖아요. 그 말은 뭐냐면 여기 추이를 보라는 말씀을 드립니다. 그리고 금리 인상이 이제 조금 둔화 양상들이 보이잖아요. 파월까지도 이제는 금리 인상을 강력하게 얘기를 못하고 오히려 좀 멈춰야 되지 않은가에 대한 고민을 하고 있잖아요. 그러면 다시 유동성 시장이 펼쳐지는 겁니다. 유동성 시장은 통화량이 팽창하는 시기죠. 통화량이 팽창하는 시기는 어떤 시기일까요? 화폐 가격이 가치가 좀 많이 떨어지는 시기입니다. 그 시기가 또 온단 말이에요. 우리 그걸 대비해야죠. 그래서 저는 시장에서 여러 가지의 정책으로 자율성을 통제하거나 여러 가지 상황적으로 시장이 악화되는 시기들은 분명히 있습니다. 그 시기는 우리가 어쩔 수 없이 통과 의례처럼 맞이해야 되는 성장통이라고 생각을 합니다. 근데 그게 시장 전체를 지배하지 못합니다. 항상 순환을 합니다. 시기를 맞추지 못하지만은 그게 순환을 한다는 거죠. 그러면 그 순환의 시점에서 우리가 지금 어디에 있느냐? 지금 제가 생각이 난 PT가 있는데 한번 보여드려야 되겠다. 요걸 좀 보여드리고 싶습니다. 이게 순환을 하거든요. 보편적인 패턴이거든요. 제가 시기도 다 적어놨잖아요. 우리는 근본적인 상수가 인플레이션인데 지금 이 시기거든요. 여기 이제 다시 갔다가 또 악화가 되고 또 완화 정책이 나오고 하락의 공포가 확산되고 거래량이 회복되면서 사람들이 붙으면서 시장이 또 화량이 붙고 이런 게 시기별로 다 있었다는 거예요. 순환을 한다는 겁니다. 그 순환은 맞추기는 어렵습니다. 근데 이런 순환이 있다는 것들을 인지하고 간다면요. 우리가 위기를 마냥 영원할 거라고 생각을 안 하고 가는 게 저는 또 중요하다고 저는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일단 지금은 뭐 거래량들이 많이 늘어나고 있는 시장인 건 분명하고요. 그리고 사람들이 이게 멈출 거라고 하는데 지금의 추이상은 멈추기는 되게 어렵다고 저는 생각을 합니다. 네, 그래서 우선 지금 시장에서 전세에 대한 이슈도 있고 매매에 대한 거래량의 이슈도 있고 한간에서는 지금 이제는 큰 이제 어두운 장도 온다고 하는데 어두운 장은 늘 있습니다. 그리고 그 길이는 누구도 맞출 수 없기 때문에 우리가 그런 시장이 도래하면은 대응을 하면 됩니다. 저 같은 경우는 2017년도 파리 대책이 나왔을 때 사람들이 되게 무서워했잖아요. 그 무서워하는데 저는 그때 등기를 쳤거든요. 왜냐하면은 과거에 순환되는 정책의 실수의 선례들이 있었거든요. 그리고 1년 뒤에 9.13 대책이 일어납니다. 9.13 대책 때 저는 2, 3개월 뒤에 또 등기를 쳤습니다. 그리고 2020년도 12월 달에 취득세가 중과되는 시점에 매수하는 것들을 멈춰버립니다. 그때는 이제 아니라는 생각이 든 거죠. 그러면서 더 올라갈 수 있지만은 저는 모르겠다. 시장을 이제는 안 좋은 시장을 대비해야 되겠다면서 그 대비책들을 그때부터 그냥 고민하고 있었습니다. 고민하는데 제가 생각한 것보다 더 빨리 시장 상황이 안 좋아져서 저도 역전세 때문에 그래도 고통을 받았습니다. 근데 또 솟아난 구멍을 잘 찾으면 있다고
그게 또 찾아지더라고요. 그래서 우리가 이제 이 우리나라의 어떤 시스템도 이해하는 것도 중요하지만요. 시장에 돌고 도는 부분들을 생각을 할 때 정책적으로 어려움을 주거나 환경적으로 어려움을 주더라도 우리가 변치 않는 인플레이션의 상수가 있다는 겁니다. 통화량, 팽창입니다. 그게 화폐 가치를 떨어지면서 숫자들, 가격의 숫자들을 올립니다. 그 올린 애들이 짜장면이잖아요. 옛날에 50원 했잖아요. 100원하고 500원 했잖아요. 근데 지금 짜장면이 그렇게 못 돌아가는 것처럼 그때는 정상적인 가격이 500원, 600원이었는데 지금은 500원, 600원이 정상적인 가격이 아닙니다. 그건 이상한 가격입니다. 나중에도 그렇게 될 겁니다. 지금 짜장면이나 밥값이 10,000원이지만 나중에는 지금 미국처럼 냉면 한 개 먹는데 25,000원. 그게 이제 정상적인 가격이 되는 시기가 오고 집값이 지금은 제가 불과 3년 전만 해도 1억짜리 집이 평균 1억짜리 집이 나온다고 하니까 사람들이 미쳤다 했습니다. 왜냐하면 아리팍이 나오기 전까지는 사람들이 그거를 이상하게 생각했거든요. 너무 비싸가지고. 근데 지금요 1억짜리 집이 많이 나왔습니다. 압구정 현대가 1,000만 원 했습니다. 매매가가. 근데 지금 1,000만 원 못 돌아갑니다. 미래도 마찬가지일 겁니다. 그 상수가 있기 때문에 우리가 부동산에 시장의 어려움, 정책의 어려움, 환경의 어려움이 있더라도 접근을 하는 게 중요하다는 것들을 제가 말씀을 드리는 겁니다. 저도 잘 모릅니다. 그냥 저도 한 3번의 하락장들을 경험하면서 제 나름대로 통증을 느꼈고 고통을 느꼈지만은 그 통증과 고통은요 그 순간에는 치명적인 것 같지만요 치명적이지 않습니다. 견디면은 그 시기를 넘기면요 그거를 견딘 만큼의 보상들이 반드시 돌아옵니다. 그래서 정책에 휘둘리지 말고요. 언론에 휘둘리지 말고 시장에 나오는 여론의 대중적인 여론이 맞는지 안 맞는지를 잘 필터링 하셔서 시장을 잘 대응하시고 전세에 대한 문제들도 저는 없어지지 않을 거라는 것들을 다시 한번 말씀을 드리고 에스크로우 제도라든지 지금 나왔던 정책을 제안했던 원희룡 장관과 그 정책을 운영하는 사람과 실행하는 사람은 다를 겁니다. 원희룡 장관은 아마도 내년에는 국토부 장관이 아니겠죠. 국회의원 배지를 달거나 국회의원 방향을 잡고 이제 바뀔 걸로 저는 예상이 듭니다. 그러면 그때 되면은 이 제도가 그대로 실현될지 안 될지는 의구심이 듭니다. 그래서 제가 이게 정치적인 목적이 조금 더 세다라는 생각을 하고 있거든요. 예, 그렇습니다. 그래서 오늘은 여기까지 좀 마무리하고